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에게 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뜻깊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한반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4월 27일 금요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위클리벳이니까 이 수의학계에 과연 이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다시 확대하겠다. 각계각층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남북 수의학 교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평화와 번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번영이란 말에 방점이 찍힌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교류가 있었는데 단절된 그렇죠. 시간들이 좀 거의 길었단 10년 말이죠. 됐죠, 지금. 예,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가 강한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의학계에서는 네. 남북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나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일 농수산 협력 사업단이라는 게 꾸려졌어요, 당시에. 네. 그리고 그 안에 양돈 사업팀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수의사, 사료회사, 양돈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북한의 금강산 지역에 양돈장을 3개를 지었어요. 아,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신 예, 것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통일대제가 첫 출산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 있거든요. 통일대 진짜 네. 오랜만에 들어본다. 예. 근데 그때 남한의 우리나라의 수의사분들이 가셔서 디자인부터 양돈장 사양 관리 다 해주고 심지어 지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돼지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했었는데 네. 이제 2008년 이후로 가보질 못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과연 그 양돈장은 남아 있는지, 돼지는 몇 마리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통일 돼지들의 생사도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예, 아마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들썩들썩 하실 것 같아요. 네. 빨리 가서 확인 좀 해야 그때 되는데. 그 사업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빨리 다시 가고 싶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실 것 네. 같은데 또 일반인들 차원에서도 사실 북한 수의학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한 그렇죠. 부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북한에도 수의사 있어요? 네, 북한에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네. 아, 그 바보 같은 질문이었나? 네. 북한에도 수의과 대학이 있는데 이제 네.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던 과로 출발해서 현재는 평성 수의축산대학 딱 한 개가 있는데요. 네. 옛날에도 북한에는 이제 수의사 면허제도가 있었거든요. 시험제도가 40년대에 있었는데 1955년에 이 수의축산대학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수의사 면허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 대학에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나오면 그냥 수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졸업생이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수의사가 1년에 한 300명 정도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는데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전체 수의사 숫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근데 수의사 숫자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 2004년에 세계 동물보건기구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수의사가 10,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활동하는 수의사가 9,700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많았던. 네, 2004년만 해도 북한의 활동 수의사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많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동물들을 크게 나누면은 반려동물하고 산업동물로 나뉘는데 제가 북한에서 아무리 그 북한 화면들 있잖아요. 네. 기억을 떠올려봐도 개를 네. 산책시킨다거나 네. 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우리나라 임상수의사들은 70% 이상이 반려동물 임상에 종사하는데 그렇죠. 북한은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수의사로 일하다가 탈북한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말을 들어보면 반려동물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처음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이제 90년대 이후로 좀 쓰이긴 쓰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당에 소속된 고위층들이 약간 과시용으로 키우는 아주 일부를 얘기하고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 인민들은 네. 개를 이제 아직도 먹는 용도로 많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한테 옷도 입히고 하잖아요. 이런 영상을 당연히 입히지 않나요? 이런 영상을 틀어주면서 이게 썩은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선정까지 한대요. 아, 그래서 개한테 옷 입혔다고?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북한의 수의사분들도 당연히 반려동물 임상에 종사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면 되고 주로 축산 쪽, 방역 쪽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참, 예, 방역적 공무원이 대부분이다라는 소리가 귀에 탁
꽂히는데 네. 우리는 사실 네.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부분이잖아요. 방역 인력이 맨날 부족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그쪽에 근무를 하시면은 조직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어때요? 딱 드시죠. 네. 실제로 북한의 수의 방역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겨우 농식품부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만들어 난리 놓으니까, 쳐서. 예. 네.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우리 전년 대비 AI 발생 건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북한은 정확한 연도는 찾을 수가 없는데 과거 문헌을 보니까 최소 30년 전에 이미 농업성 산하의 수의 방역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소. 그러니까 더 먼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954년에 김일성이 당시에 직접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고요. 그 수의 방역국이 있고 그 산하에 중앙 수의 방역소도 존재하고 또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지역 수의 방역소가 북한 전역에 2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방역 시스템은 우리보다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앞서서 만들었다.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했고 네. 그다음에 딱 시스템도 갖춰놨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만큼 잘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게 문제인데요. 이제 네.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1990년대부터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시스템은 있지만 이게 가동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물 소비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에 비해서. 사실 71년도만 해도 육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년에 북한이 6.3kg, 우리나라가 5.2kg였어요. 우리가 더 적게 먹은 거죠. 근데 2011년 자료를 보니까 육류 소비량이 우리는 38kg까지 올라갔는데 북한은 13kg. 거의 3배 차이가 나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양의 북한 국민들이 1인당 평균 6%. 우리의 100분의 6 정도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실 가축이라는 게 국가의 소유물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하도 이제 고기가 없다 보니까 뭐 소, 돼지, 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고기는 먹게 해야 되니까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풀을 고기로 바꾸자.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각 가정 집에 고기를 키우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토끼, 심지어 돼지, 염소, 오리 이런 것들을 북한 국민들이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네. 얼핏 들으면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도 네. 하잖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평양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돼지를 키운다고. 네, 방 안에서 키운다고도 알려져 있죠. 키운다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집짐승을 많이 키우는 캠페인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 숫자가 2000년에 147만 마리였는데 2013년에는 3,150마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워낙 번식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토끼는. 토끼 숫자는 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축산 사육 자체를 작은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집에서 이제 제대로 당연히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키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방역 체계 시스템은 있지만 방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왜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대량으로 사육을 했을 때 뭐 방역이 필요한 거지 집집마다 개개인이 키우는데 뭐 그렇게까지 방역 시스템이 크게 필요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 의외로 많을 그럼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게 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치명타가 되잖아요. 그럼요. 인수공통 전염병도 있고 각 집집마다 동물을 기른다는 얘기는 전염병이 퍼져나갈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차단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자,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거예요. 집단으로 키워야 주변을 둘러서서 방역을 하는데 그래서 북한의 이제 방역 시스템은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료도 이제 질이 너무 떨어져 있고 수의 약품, 동물 약품도 뭐 굉장히 질이 떨어져서 사실상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고 북한 이제 탈북 출신 수의사 말 들어보니까 약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천연 그치. 재료를 활용해서 막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람한테 쓸 약도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동물한테 쓰는 약은 더더욱 부족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저 먼 나라 또는 불쌍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참 안 됐어라고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게요.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그어져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어져 있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방역이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만약에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쪽에도 영향을 끼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연히 끼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광견병 발생하는 이유 북한에서 야생동물을 통해서 넘어온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네. 하천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수인성, 물로 매개되는 전염병들 다 전파될 수 있고요. 또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이 얼마나 많죠? 근데 모기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럼요. 모기가 비행기 타고 브라질에서 오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맞아요. 남과 북을 못 오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북한에서 발생한 전염병, 그러니까 북한에서 수입 방역이 실패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다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전에 이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수입 방역 시스템을 다시 자리 잡게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뭐 수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네. 사실 지금 사람의학적으로도 지금 네. 다들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식생활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예, 주거 환경도 너무 많이 달라진 속에서 우리한테서는 더 이상 없는 질병이 그렇죠. 맞아요. 그쪽에서는 또 맞습니다. 창궐하는. 예. 네, 우리 수의학 교류가 있었던 것처럼 2000년대에 이 의학 교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지어준 병원이 4개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죠. 아, 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도 지었고 평양에도 어린이병원이 지었고 또 뭐 인민병원, 뭐 심지어 평양의과대학에도 병원을 공동으로 짓고 이렇게까지 병원을 네. 지어주고 같이 교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 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교류를 한 거냐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뭐 수명을 높이고 이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 의료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질병, 예를 들면 장티푸스 같은 거지 우리나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결핵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후진국성 질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많이 창궐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딱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면역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들이 오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통일 전에 의료 수준을 맞춰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병원도 짓고 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우리가 가진 안 좋은 바이러스라든지 그렇죠. 세균들이 네. 북한 주민들한테 맞습니다.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자, 올해로요. 독일이 통일한 지 30년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통일 후 1세대가 이제 지난 거란 말이죠. 예. 아직도 독일에서는 통일세라는 세금을 걷어서 예. 동독 지역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제 도모를 하고 있는데 처음 독일이 통일된 당시에 인구 수가 거의 4배 차이가 나고 네. 뭐 GDP는 5배 차이가 났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 수준인데도 맞추는데 시간이 그렇죠. 엄청 많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동독과 서독 지역이 이제 정말 균등해졌어라는 느낌 거의 찾아볼 수가 그렇죠. 없어요. 아직도 예.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는요. 우리 왜 8천 결해라고 이번에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인구가. 네. 그리고 GDP는 무려 20배. 네. 자, 이러면은 이제 통일됐으니까 휴전선 딱 걷어버리고 무조건 네. 오가자에 될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죠. 네. 예,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수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예, 자 수의학계에도 이렇게 남북 간의 훈풍이 불어오는데요. 이거 우리 조금 있다가 위클립의 북한에서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런 꿈을 꾸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예, 저 나름 북한에서 민영인데. 네. 자, 수의학계에서도 사실은 북한과의 교류가 이제 활발해질 텐데요. 그런 소식들도 우리 위클립엣을 통해서 좀 네. 활발하게 전해드릴 그런 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클립엣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